한국이 미국을 움직였다고? 말이 됩니까?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세계 최강국의 의회 결정을 바꿨다고요? 세상은 늘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강대국이 명령하면 약소국이 따르는 구조. 미국이 제재하면 세계가 동조하죠. 영국이 움직이면 연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그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금융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죠. 30년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재를 촉발한 나라, 증거를 제시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 국민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말했죠.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한국을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참혹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캄보디아 정부 자체가 피의자였습니다. 30년 독재 권력이 범죄 조직과 한몸이었죠. 이제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5억 달러 원조는 하루아침에 전격 중단됐죠. 단 48시간 만에 무엇을 한 겁니까?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이 미국을 움직였다고? TV에선 CNN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움직였습니다. 영국 내각이 긴급 제재안을 통과시켰죠. 캄보디아를 향해서요. 사실 이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어요. 미국을 움직이게 한 그 시작점.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에단 헌트입니다. 전직 CIA 동남아 지역 분석관이었죠. 지금은 런던에서 국제위기관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바닥에서 일했습니다. 테러, 사이버 범죄, 금융 세탁.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설득하려 했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7일. 한국이 해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요. 저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봤습니다. 태국에서 미국인 관광객이 납치됐었죠. FBI가 개입했습니다. 증거 수집에만 6개월이 걸렸어요. 결국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종결됐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국제범죄는 느립니다. 국경이 많고 관할이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죠. 6개월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8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캄보디아 제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엔 43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재 명단이 하나씩 스크롤되기 시작했죠. 훈센. 캄보디아를 30년간 지배한 인물입니다. 군부 출신이었죠.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그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이름. 훈마네. 훈센의 아들이자 현 총리입니다. 2023년 총선 이후 권력을 승계받았죠.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입니다. 캄보디아 최대 재벌이죠. 은행, 부동산, 카지노를 운영합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CIA 시절 수없이 추적했던 인물들이었죠. 천즈와 훈센 일가의 연결고리. 우리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봉쇄됐죠.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이름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인정한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요. BBC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청이 캄보디아 중국 온라인 범죄 네트워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르몽드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자료 제출 후 72시간 내 제재안 발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72시간. 단 사흘 만에 세계가 움직인 겁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프린스 은행 본점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길게 늘어선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표정들이 보였어요. 공포였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프린스 은행 예금 인출 38% 급증. 프린스 은행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훈센 일가와 깊은 관계였죠. 천지가 대주주였습니다. 그 은행이 지금 뱅크런을 겪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 여성이 은행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 돈을 내놔라고요. 직원은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장면.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프린스 은행은 안전합니다. 정부가 보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줄은 더 길어졌죠. 72시간 후엔 인출률이 61%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죠. 권력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단 48시간 만에 낸 보고서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CIA 출신인 제가 5년 동안 못 찾은 증거를 한국이 48시간 만에 찾아냈다는 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수한 호기심이 일었죠.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아카이브를 검색했죠. 10월 9일자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캄보디아에서 납치 후 사망. 그날부터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48시간 만에 합동 대응팀을 구성했죠.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세 기관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단 이틀 뒤 한국 정부는 인터폴, FBI, 영국 NCA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 한 장이 미국 의회를 움직였습니다. 영국 내각을 움직였죠. 저는 CIA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을 봤어요. 위기가 터지면 대부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단 회의부터 합니다. 책임 소재부터 따집니다. 언론 대응부터 고민하죠.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흐릅니다. 증거가 사라집니다. 범인은 도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에 한국은 뭘 한 겁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했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을 복구했죠.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IP를 역추적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인사와 프린스 그룹 간 연결고리를, 중국 선정과 마카오를 거친 서버를, 훈센 일가의 비공식 재정 고문, 천지를. 한국은 그 모든 걸 단 이틀 만에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38%에서 61%로 치솟는 인출률. 43명의 제재 명단. 72시간 만에 발표된 제재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죠.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내밀었어요. 그들의 보고서 한 장이 미국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영국 내각을 움직였죠. 캄보디아 권력층을 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혁명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외쳤던 게 아니라 보여줬구나. 세계는 군사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정밀함에 굴복한 겁니다. 그 어느 국가도 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에 역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10월 9일 오전.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책상 위 모니터엔 뉴스 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캄보디아에서 납치 후 사망.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싶었죠. 동남아에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인터넷 알바 모집, 높은 월급, 숙식 제공, 달콤한 조건들, 그리고 함정.
저는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CIA 시절 직접 추적했던 케이스들이 떠올랐죠. 2019년 필리핀. 미국인 관광객 5명이 온라인 사기 조직에 납치됐습니다. 구조까지 45일이 걸렸어요. FBI가 투입됐지만 현지 정부의 협조가 늦었죠. 2021년 라오스. 영국인 8명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야 풀려났어요. 영국 외무부가 협상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2022년 미얀마. 호주인 관광객 납치 사건. 2개월간 소식이 끊겼죠. 결국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평균 구조 시간은 6주에서 3개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는 복잡합니다. 관할권 문제가 있죠. 현지 정부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증거 확보도 어렵고요. 그래서 느립니다. 항상 그랬어요. 2020년부터 이런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사라졌죠. 국제기구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캄보디아 캄포트주. 한국인 대학생 1명이 온라인 사기 조직에 납치됐습니다.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재팬타임스도 다뤘죠.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짧게만 언급했습니다. 동남아에선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전하네. 이번에도 또 묻힐 사건이구나. 그런데 다음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월 10일 오후 한국 뉴스가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캄보디아 정부 기자회견 영상이 떴습니다.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한국인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죠. 한국인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땅에서요. 그런데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인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동남아 정부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책임 회피, 피해자 비난, 자국 보호.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했죠.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한국인 사망. 캄보디아 총리 망언. 교육을 잘 받아야. 댓글창이 폭발했죠.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고?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봤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번엔 제대로 대응해라. 우리 국민 보호하라.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요구였죠. 저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은 보통 정부를 비난합니다. 왜 막지 못했냐? 무능하다. 책임져라.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대신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서만 납치, 실종, 유인 신고가 319건 접수됐습니다. 319건. 8개월 동안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었죠. 동남아 온라인 사기 조직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별 사건으로만 다뤘어요. 시스템적 대응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분노는 그냥 분노로 끝나죠. 언론 보도 몇 건, 국민청원 몇 건, 그리고 잊혀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48시간 내 합동 대응팀 구성.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요. 발표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세 기관이 합동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파견.
피해자 가족 지원, 추가 피해 방지. 저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 움직임 봤어? 응, 빠르네. 하지만 선언일 뿐이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부 발표는 늘 그렇습니다. 발표는 화려하지만 실행은 느리죠. 하지만 다음 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10월 11일, 한국 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발표한 지 24시간도 안 됐어요.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현장 조사에 들어갔죠.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보도를 추적했습니다. 프랑스 24가 보도했죠. 한국인 64명 캄보디아서 구조 귀국. 64명. 단 사흘 만에요. 저는 동료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64명 구조했어. 뭐? 벌써? 응. 72시간 만에. 말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재팬타임스가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48시간 내 합동 대응팀 구성 완료.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발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였어요.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했죠. 경찰청은 현장에 수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세 기관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구나.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터지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먼저 회의를 합니다. 누구 책임인지 따집니다. 예산을 논의하죠. 언론 대응 전략을 짭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흐릅니다. 피해자들은 기다립니다. 때론 죽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의보다 행동이 먼저였어요. 책임 소재보다 구조가 우선이었죠. 저는 한국 외교부 브리핑을 다시 봤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행동이 달랐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구조만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며칠 뒤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자국민을 구조한 게 아니었어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휴대폰을 복구했죠.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단했죠.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인을 탓했을 때 한국 국민들은 정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를 믿었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곧바로 대응팀을 꾸렸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야. 세계는 동남아의 비극을 뉴스로만 다뤘습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응답했죠. 다른 나라들은 위로만 했습니다. 한국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동남아의 룰을 바꾸려 하고 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자국민을 구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재구성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에서 반복되던 비극의 패턴을 한국이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각성이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곧 세계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저는 그제야 예감했습니다. 10월 12일 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부 브리핑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추가 수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구조로 끝냅니다. 피해자를 데려오면 사건 종결이죠. 언론 보도 몇 건 더 나오고 그렇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한국 언론 속보를 봤습니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 피해자 통신 기록 복구 착수. 새벽 3시였습니다. 한국은 자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이건 그냥 지켜봐야 할 것 같았죠. 10월 13일 오전. 제 모니터에 한국경찰청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피해자 휴대폰 24시간 내 복구 완료.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확보. 24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스마트폰 포렌식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파손되거나 초기화된 기기는요.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죠. CIA 시절 저희도 디지털 포렌식 팀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전문가들이었어요. 하지만 24시간 안에 복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보도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에서 다수의 해외 IP 접속 기록 확인. 중국 선전, 마카오 경유 서버 다수 포착. 중국.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크네. 캄보디아 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였죠. 보도 자료가 계속됐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계좌로의 송금 흔적 다수 발견. 정부 고위 인사명의 계좌와의 연결 정황 포착.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와. 한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 구조를 해부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 국제범죄국에서 중간 보고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온라인 범죄 조직과 프린스 그룹 간 자금 연결 확인. 훈센 일가 측근 인물들의 관여 정황 다수 포착. 훈센 일가. 그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과거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CIA 시절 우리도 의심했던 연결고리였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았어요. 은행 거래는 봉쇄됐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한국은 단 며칠 만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 경찰청 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팀 24시간 작동 3교대 시스템.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64명의 휴대폰 모두 복구했죠. 통화 기록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IP 주소를 역추적했어요. 금융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를 찾아냈죠. A는 B에게 송금했고 B는 프린스 은행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 계좌는 C명이었고 C는 훈센 일가의 측근이었죠. 하나하나 연결됐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수사구나.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움직였죠. 추측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10월 14일 새벽. 또 다른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국정원 해외 서버 추적 결과 발표. 중국 선전 소재 서버 17개, 마카오 경유 IP 23개 확인.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과의 연결 명확. 중국 본토까지 연결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제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규모의 네트워크를 추적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죠.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 정보 공유 협정, 공동수사팀 구성. 그 모든 절차에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48시간 만에 전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분석했습니다. 첫째, 속도. 한국은 사건 발생 즉시 움직였습니다. 회의 없이 바로 실행했죠. 둘째, 통합.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세 기관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어요. 셋째, 전문성. 디지털 포렌식 팀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4시간 내 휴대폰 복구, IP 역추적, 금융거래 분석. 넷째, 집중. 한국은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사건에만 집중했죠.
그 결과 초단 기간에 국제범죄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증거를 만들었다. 10월 14일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측이 진짜로 움직인 거죠. 캄보디아 온라인 범죄 조직이 국제 네트워크의 일부임을 확인했습니다. 인터폴, FBI, 영국 NCA에 공식 협조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인터폴, FBI, 영국 NCA, 세계 3대 범죄 수사 기관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들에게 보고서를 보낸 겁니다. 사건 발생 5일 만에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FBI가 개입합니다. 평균 소요 시간은 5일에서 7일. 영국의 경우 외무부에서 공조 요청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6일. 한국은 48시간 만에 대응팀을 꾸렸고 72시간 만에 구조를 완료했으며 120시간 만에 국제 공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단 5일. 다른 나라들이 회의를 시작할 때 한국은 이미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인터폴에 보고서 보냈어. 벌써? 사건 터진 지 며칠 안 됐잖아. 5일. 정확히는 120시간. 미쳤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외교부가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을 구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입수한 거였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 사건 개요와 피해 현황. 둘째 페이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 휴대폰에서 복구된 통화 기록 127건. 문자 메시지 342건. 금융 거래 내역 89건. 셋째 페이지. IP 추적 결과. 중국 선전 서버 17개. 마카오 경유 서버 23개. 캄보디아 내부 서버 34개. 넷째 페이지. 금융 흐름도. 피해자들 중간 계좌 프린스 은행 훈센 일가 측근. 화살표가 명확했습니다. 다섯째 페이지. 관련 인물 목록. 프린스 그룹 임원 12명.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8명. 중국계 조직원 추정 인원 43명. 여섯째 페이지. 권고 사항. 국제 공조 수사 필요. 자금 흐름 추적 긴급.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소장이었어요. 한국은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죠. 모든 페이지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본 건 시체가 아니라 시스템이었구나. 한국은 한 명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전체 구조를 봤죠. 피해자는 한 명이었지만 배후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 마카오, 동남아 전역이 연결돼 있었죠. 다음 날 아침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국제범죄 네트워크 경고. 캄보디아 중국 연결고리 포착.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이틀 만에 범죄 네트워크 전모 파악. 르몽드도 다뤘죠.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국제범죄 추적의 새 기준 제시.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판이 바뀔 거라는 걸. 한국의 보고서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우리가 증거를 찾았다. 세계는 이제 움직여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48시간 만에 그들은 판을 봤다. 그리고 판을 뒤집었다. 한국은 증거로 싸운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분노 대신 데이터를 택했죠.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데이터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의는 총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째였죠. 그날 오전 9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하원 보고 있어? 응, 방금 시작했어. 캄보디아 건이야. 한국 보고서 때문이지? 그런 것 같아. 저는 노트북으로 중계를 켰습니다.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상세한 증거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캄보디아 내 온라인 범죄 조직과 정부 고위층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료 화면이 떴죠. 피해자 통화 기록, IP 추적 결과, 금융거래 흐름도 모두 한국이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자료의 신뢰도는 검증됐습니까? 위원장이 대답했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가 교차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FBI가 검증했다는 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증거를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들의 관여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의원이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 명단이 준비됐습니까? 예. 43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43명. 그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훈센. 30년간 캄보디아를 지배한 인물. 훈마네. 그의 아들이자 현 총리.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 그리고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 중앙은행 부총재. 경찰청 차장.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만장일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보고서가 미국 의회를 움직였어. 그날 오후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하원 캄보디아 고위층 43명 제재 결의안 통과.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공한 상세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는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의 증거. 그 한 문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CIA 시절 우리도 제재 결의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동남아의 한 국가였습니다. 증거 수집에 8개월, 의회 설득에 4개월, 총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증거의 질이었죠. 한국이 제공한 자료는 반박 불가능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신뢰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요. 그날 저녁, 영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영국 NCA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인티그리티를 발동합니다. 프로젝트 인티그리티.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죠. 영국 NCA의 특별수사 프로젝트였습니다. 국제범죄 조직 추적, 자금 세탁 경로 차단, 관련 인사 제재. 한국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어요. NCA 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는 매우 정확하고 상세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와 중국을 잇는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영국도 움직인 겁니다. 한국의 증거를 믿고요. 다음 날 10월 18일 CNN이 새로운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 국제범죄 네트워크 공동 대응.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촉발한 국제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의 제재 결의안 통과에 이어 영국 NCA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세 나라는 인터폴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 척결에 나섰다. 세 나라. 한국, 미국, 영국.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이죠. 영국은 유럽이고요. 세 대륙이 연결된 겁니다. 한국의 증거로요. 저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봤어? 한미영 연합이야. 응. 말도 안 돼.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니. 증거가 강력했던 거지. 그래도 놀라워. 일주일 만에 세계가 움직였잖아. 저도 놀라웠습니다. 보통 국제공조는 느립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죠. 외교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법적 검토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그걸 검증했죠. 영국이 동참했습니다.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저는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였어요.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미영 공조 체계 구축. 첫 페이지. 공조 목적.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 척결. 자금 세탁 경로 차단. 관련 인사 제재 및 처벌. 둘째 페이지. 역할 분담. 한국 피해자 보호 및 추가 증거 수집. 미국 금융 제재 및 외교 압박. 영국 범죄 조직 추적 및 자산 동결. 셋째 페이지. 협력 기관. 인터폴. 유로폴. 아세안 내 3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저는 자료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조가 아니었어요. 연합이었습니다. 정의의 연합이죠. 한국이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했죠. 미국과 영국이 따라왔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설득이었습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줬죠.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제 함께 움직입시다. 그리고 세계가 응답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시작했고 세계가 따라왔다. 다음 주 니케이 아시아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포렌식 분석, 국제범죄 추적의 청사진이 되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금융 추적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향후 국제범죄 대응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만든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요. 속도, 정확성, 투명성. 그 세 가지가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외교부 브리핑을 받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국경을 넘어 실현돼야 합니다. 짧은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움직였어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옳은 일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NCA가 수사팀을 꾸렸죠. 인터폴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증거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보고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 저는 캄보디아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가 발표된 지 이틀째였죠. 그날 푸놈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린스 은행 본점 앞.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였습니다. 저는 현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카메라가 은행 앞을 비추고 있었죠. 줄이 보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요.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통장을 꺼내 들고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제발 돈 좀 찾게 해주세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100명, 200명. 점점 늘어났습니다. 현지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프린스 은행 앞에 예금 인출을 위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훈센 일가 제재 소식 이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뱅크런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영국 노던록 은행, 2013년 키프로스 은행, 2016년 베네수엘라 은행.
뱅크런은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내 돈이 사라질지도 몰라. 그 생각 하나가 전염되죠. 그리고 실제로 은행이 무너집니다. 푸놈펜도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카메라가 내부를 비췄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창구는 5개였습니다. 하지만 대기 인원은 수백 명이었죠. 경비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한 줄로 서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밀고 당겼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내 돈 내놔. 당장. 창구 직원이 답했습니다. 차례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울고 있었죠.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오전 10시. 인출률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데일리가 속보를 냈습니다. 프린스 은행 예금 인출 급증. 오전에만 38% 증가. 38%. 단 3시간 만에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프린스 은행의 총 예금액. 약 20억 달러로 추정됐죠. 38%면 7억 6천만 달러입니다. 하루 만에 그 정도가 빠져나간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인출률은 45%를 넘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시내 주요 은행 앞에도 줄이 생겼습니다. 프린스 은행이 무너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프린스 은행은 안전합니다. 정부가 전액 보증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죠. 훈센 일가와의 연결은 사실입니까? 총재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가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제재안을 통과시켰으니까요. 영국이 수사에 착수했으니까요. 인출 행렬은 더 길어졌죠. 오후 3시. 인출률이 52%를 넘어섰습니다. 저녁 7시. 61%였습니다. 프린스 은행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보고 있어? 응. 뱅크런이야. 심각해 보여. 프린스 은행이 무너지면 캄보디아 경제 전체가 흔들릴 거야. 그래. 이미 시작된 것 같아. 저는 프린스 그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즈.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죠. 천즈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GDP의 8%를 장악한 재벌이었죠. 프린스 그룹은 은행뿐만 아니라 부동산, 카지노, 항만까지 운영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훈센 일가와의 관계. 저는 CIA 시절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2018년. 우리는 천지의 자금 흐름을 6개월간 추적했었죠. 당시 의심했습니다. 천지가 훈센 일가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은 봉쇄됐고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었죠. 결국 우리는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주일 만에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사건 발생 즉시 움직였어요. 전문성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뛰어났죠. 그리고 결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7년 미얀마 사건. 우리도 비슷한 케이스를 추적했었죠. 온라인 사기 조직과 정부 관계자의 연결.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현지 정부의 비협조, 시간 부족, 예산 제약. 결국 종결됐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자원을 집중했어요.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이 동시에 움직였죠. 그리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더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르몽드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천즈, 훈센 일가의 비공식 재정 고문 역할 수행.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훈센 일가의 비공식 재정 고문으로 활동하며 불법 자금 세탁과 온라인 범죄 조직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비공식 재정 고문. 그 단어가 결정타였습니다. 천즈는 그냥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권력의 심장부에 있었던 겁니다. 훈센 일가의 돈을 관리했죠. 불법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범죄 조직에 자금을 대줬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모든 걸 밝혀낸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CIA가 6개월 걸려도 못 찾은 걸 한국은 일주일 만에. 그날 저녁, 캄보디아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내무부와 외교부 간의 갈등이 불거졌죠. 내무부는 강경했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다. 외부 압박에 굴복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교부는 달랐습니다. 국제 제재를 견딜 수 없다. 협력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제사회와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협력할 것인가? 프린스 은행의 뱅크런은 계속됐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죠. 외국 투자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단위 단속 계획 발동. 온라인 범죄 조직에 대한 전면 수사 착수. 저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처음으로요. 왜일까요?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금융 시스템 붕괴, 국민들의 공포,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의 보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보고서가 권력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한국 증거 앞에 굴복. BBC도 따라왔죠. 한국의 데이터, 동남아 부패의 심장을 드러내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았죠. 경제 제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증거가 30년 권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무너뜨렸고 정부를 움직였으며 국제사회를 각성시켰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증거였어. 그날 밤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단 열흘 만에 캄보디아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죠. 세계가 침묵할 때 한국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의 언어는 한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경찰청이 긴급 작전을 시작했다는 뉴스였죠. 저는 태국 현지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방콕 경찰청, 온라인 사기센터 8곳 동시 급습. 8곳. 동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태국 경찰 특공대 200여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방콕 시내 3곳. 인근 도시 5곳. 모두 온라인 사기센터로 의심되는 곳들이었죠. 첫 번째 장소. 방콕 외곽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컴퓨터 30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성 8명이 작업 중이었죠. 손들어.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용의자들이 체포됐어요. 두 번째 장소. 방콕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은 조금 달랐습니다. 태국인 로비스트 4명이 있었죠. 서류들이 압수됐습니다. 그 속에서 프린스 은행 계좌번호가 발견됐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장소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중국인 운영자들, 태국인 협력자들, 그리고 프린스 그룹과의 연결. 새벽 작전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최종 결과. 중국인 21명 체포, 태국인 14명 체포, 컴퓨터 148대 압수, 서류 박스 67개 확보. 저는 태국 경찰청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국제범죄 네트워크 정보를 참고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죠. 태국도 한국의 증거를 믿은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국도 움직였어. 뭐? 갑자기? 캄보디아 여파야. 한국이 시작한 거. 태국이 움직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보고서에 태국 관련 정보도 있었던 겁니다. IP 추적 결과 중 일부가 방콕으로 연결됐었죠. 태국 경찰은 그걸 확인했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8곳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연결된 곳들이었죠. 그날 오후, 일본에서도 뉴스가 터졌습니다. 니케이 아시아가 단독 보도를 냈어요. 일본 내 고급 부동산,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고급 콘도 12채가 캄보디아 기반 중국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채. 저는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도쿄 로폰기 힐스 펜트하우스. 가격 2천만 달러. 시부야 초고층 아파트. 가격 1,500만 달러. 오사카 만뷰 콘도. 가격 1천만 달러. 총 자산 규모. 약 3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기사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로 벌어들인 자금을 일본 부동산에 투자했다. 슈퍼카 17대, 고급 시계 43개, 보석류 다수도 구매 목록에 포함됐다. 슈퍼카 17대,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각각 수억 원짜리였죠. 고급 시계 43개, 롤렉스, 파텍 필립. 한 개에 수천만 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 일본 경찰이 어떻게 이걸 찾아냈을까요? 기사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보고서에 포함된 IP 주소 중 하나가 도쿄로 연결됐다. 일본 경찰은 이를 추적해 부동산 매입 내역을 확인했다. IP 주소 하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 속에 일본으로 연결되는 실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 경찰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추적했고 찾아냈죠.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으로 퍼졌고 일본까지 연결됐죠. 국제 네트워크였습니다. 동남아 전역에 걸친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네트워크의 존재를 처음 밝혀낸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일본. 점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 주도 국제합동조사단에 참여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필리핀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마닐라에서도 비슷한 사기센터가 발견됐다는 뉴스였어요. 필리핀 경찰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마닐라의 한 사기센터. 그곳에서 압수한 서류에 프린스 그룹 계좌 정보가 있었습니다. 필리핀도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우리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이 발표했죠. 온라인 범죄 조직 관련 조사 착수. 한국 정부와 정보 공유 협의 중. 말레이시아도 의심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건물. 그곳에서 중국인 15명이 체포됐어요. 조사 결과 이들도 캄보디아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5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남아 5개국 온라인 사기 관련 계좌 4,700여 개 동결. 4,700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총 체포 인원 89명. 89명. 열흘 만의 성과였죠. 압수 자산 규모 약 5억 달러 추정. 5억 달러. 저는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동남아의 온라인 범죄는 방치됐었습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했죠.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 다른 나라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념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그 신념의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위기를 한국의 방식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였죠.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국민 보호의 윤리와 한국식 위기 대응. 세미나 제목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CSIS 연구원들, 유럽연합연구소 소장,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외교부 대표도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첫 발표자는 한국 외교부 국제범죄국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어요. 국민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분노가 아닌 절차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이 나타났죠.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걸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빠르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24시간 작동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죠.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들이 메모하고 있었어요. 다음 화면. 증거 수집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휴대폰 복구, IP 추적, 금융거래 분석, 국제협력 요청.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증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유했죠. 그래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장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다음 발표자. 미국 CSIS 아시아 담당 연구원이었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국가들은 해외 납치 사건에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응팀 구성까지요. 한국은 하루였습니다. 그래프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짧았습니다. 구조까지 평균 6주. 한국은 3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 한국의 막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연구원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감정보다 시스템을, 외교보다 신뢰를 택했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다음으로 일본 외교안보연구소 전문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4시간 내 휴대폰 복구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부터 사이버 범죄 대응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토론 시간이 시작됐죠. 한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한국 국장이 답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저희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CSIS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정치적 의지와 기관 간 협력.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완벽히 갖췄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국의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영국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증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터폴, FBI, NCA에 모두 공유했죠. 덕분에 각국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이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미나 결론문 작성 시간이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문을 작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30분 후 결론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식 대응 모델. 새 시대의 위기 윤리.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 보호의 윤리, 기관 간 협력, 디지털 포렌식 능력, 국제 공조의 투명성. 이 네 가지가 한국 모델의 핵심이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한국 국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었습니까?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정부는 최우선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게 저희의 원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책임이었군요. 국장이 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을 지켰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절차를 택했다. 그들은 감정보다 시스템을, 외교보다 신뢰를 선택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세미나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CNN이 보도했죠. 워싱턴 세미나 한국식 위기 대응 모델 국제 표준으로 검토. BBC도 따라왔습니다. 한국의 투명성과 속도, 새로운 국제 기준 될 전망. 니케이 아시아는 더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식 대응 모델, 동남아 국가들이 벤치마킹 시작.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의를 설계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절차로. 감정보다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설계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모델을 국제 매뉴얼로 검토 중.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엔이 한국 모델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각국에 배포할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매뉴얼 초안을 읽었습니다. 국민 보호의 원칙, 신속한 대응 체계, 기관 간 협력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활용, 국제 공조의 투명성. 모두 한국이 보여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외쳤던 게 아니라 보여줬다. 세계는 배우고 한국은 여전히 싸운다. 정의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캄보디아에선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추가 검거가 이어졌죠. 일본은 자산 동결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세계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6개의 모니터가 각기 다른 채널을 보여주고 있었죠. CNN 화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선전, 동남아 범죄 네트워크의 숨은 중심지.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를 키웠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분석 결과 추적된 IP 주소의 73%가 중국 본토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선전과 마카오가 핵심 경유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죠.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빨간 선들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전, 마카오, 광저우, 모두 중국 남부 도시들이었어요. BBC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국 연결고리 다수 포착.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부분이었어요. CIA 시절에도 의심했던 연결고리였죠. 동남아 범죄 조직 뒤에 중국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철저히 정보를 차단했어요. 외부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24가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보고서에서 지적된 중국 서버 연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추가 질문에도 같은 대답만 반복했죠. 저는 중국 관영 매체들을 확인했습니다. 신화통신, 환구시보, 인민일보. 어디에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없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죠. 하지만 세계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이 아시아가 분석 기사를 냈어요. 중국의 침묵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제사회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8년 미얀마 사건, 2020년 라오스 사건. 그때도 중국 연결 의혹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나라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이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공개했으니까요. IP 주소, 서버 위치, 거래 경로 모두 명확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증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다른 소식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국에선 수사팀이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방콕 외곽에서 또 다른 거점이 발견됐다고 했죠. 필리핀 합동수사팀도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뉴스였어요. 일본 검찰은 자산 추적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교토와 나고야에서도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포착됐죠. 말레이시아는 ASEAN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함께 대응하자는 거였어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흐름 위에서요. 그날 오후, 저는 태국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주선된 미팅이었죠. 화면이 켜지자 태국 수사관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수사관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작업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제공한 IP 주소를 하나씩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네트워크더군요.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방콕을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었죠.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태국 전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보고서가 없었다면 몰랐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움직여요. 한 곳이 적발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수사관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대별 이동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대응하는 법을요. 디지털 포렌식 팀도 새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이 변하고 있었어요.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추적으로요. 한국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합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오후 하늘이 보였죠. 한국이 시작한 변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었어요. 각국이 대응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였어요.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 원조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저는 발표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의 국제 범죄 조직 연루 정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연간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개발 원조 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다. 1억 8천만 달러. 캄보디아에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영국 외무부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원조 사업 일부 중단. 투명성 확보 시까지 집행 보류. 연간 6천만 파운드 규모였죠. 일본도 뒤따랐습니다. 캄보디아 ODA 집행 전면 점검. 부패 척결 확인 전까지 신규 지원 중단.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줄줄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 약 5억 달러. 캄보디아가 잃게 될 원조금이었어요. BBC가 분석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강대국들의 ODA 재검토, 한국 보고서가 촉발. 앵커가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개발 원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캄보디아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한다. 투명한 조사에 협력하겠다. 하지만 세계는 말이 아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아닌 변화를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든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대응팀을 구성했죠. 72시간 만에 국민을 구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증거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이 수사팀을 꾸렸죠. 동남아 국가들이 공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원조 정책을 바꿨어요. 모두 한국의 증거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조사가 이제 동남아 전역으로 퍼졌죠. 한국이 시작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 명의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노해야 할까요? 항의해야 할까요?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꿨습니다. 동남아를 뒤덮었던 범죄 네트워크. 수년간 방치됐던 국제 범죄. 그 어떤 강대국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이 일주일 만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영국이 따라왔습니다. 동남아 전역이 각성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정의였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세계를 뒤흔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